안녕하세요. 광화문이 보이는 건물 앞에서 우리 민주의 전국 민주화 도시협의회 교수님께서 세월호 대참사 대한민국 붕괴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고 대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되어야 된다면서 의견을 해주십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시를 하나 낭송을 하고 오늘의 손님을 모셔서 말씀을 들어볼까 합니다. 김수영 시인이 4.19 혁명이 일어나고 2개월 이후에 썼던 푸른 하늘이라는 시입니다. 푸른 하늘을 제압하는 노고지리가 자유로웠다고 부러워하던 어느 시인의 말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자유를 위해서 비상하여 본 일이 있는 사람이면 알지. 노고지리가 무엇을 보고 노래하는가를, 어째서 자유에는 피해 냄새가 섞여 있는가를,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를, 혁명은 왜 고독해야 하는 것인가를. 1960년 2월 15일 4.19 혁명 이후에 2개월 후에 김수영 시인이 썼던 시였습니다. 오늘 이 시로 모티브를 시작하면서 우리 오늘의 손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오늘의 손님은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가르치고 계시고 또한 전국 민주화 도시협의회 전 의장이셨던, 전 공동의장이셨던 이도훈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바쁘신데 이렇게. 네. 오늘부터는 좀 한가합니다. 이게 좀 역사적인 영상 같은 거예요. 네? 아, 저요? 제 소개가 아닐까요? 네. 저는 저희 숙명여자대학교에 있는 김은교라고 합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훈 교수님께서 절대 이 화면에는 나오지 않는데, 오늘 어떻게 촬영하시는 분 이렇게 얼굴에다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이동훈 교수님이 이렇게 얼굴이 나오는 건 처음 방송이 아닙니다.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요즘에? 네, 제가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인의 캠프의 3대 상임선대본부장을 맡아서 네. 3월 2일부터 어제까지 바쁘게 지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조금 자유롭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얼굴이 좀 야위시고 또 근육도 전투적으로 이렇게 좀 굳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매일매일 전투를 하고 하루가 한 열흘 같았습니다. 네. 이제 조영 캠프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좀 굉장히 역사적인 증언이기도 하고 해서 꼭 들어야 될 텐데 그 이야기는 조금만 15분 이후에 모셔듣기로 하고요. 일단은 오늘의 핵심이 되는 세월호 얘기부터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전번에 있었던 일본의 쓰나미 사건 같은 경우에 2011년에 있었던 쓰나미 사건 같은 것이 일본이 그 태평양 전쟁 이후에 가장 큰 사건이었다. 근데 그 사건에 비견할 만한 일본의 패러다임을 다시 봐야 할 만치 큰 충격이었다면 이번에 세월호 사건도 그 이상의 큰 충격이 아니었는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네, 그런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큰 충격이었고 우리의 한국 사회의 여러 모순들이 응축된 하나의 상징 같은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식민지 모순이 누적되어 있는 데다가 해방 이후에 우리가 어떤 서구에서 300여 년에 이뤘던 근대화를 한 30여 년 만에 굉장히 급속한 근대화를 갖다 추구하면서 인간의 생명보다는 돈만 끌수록 추구했었고 그것이 굉장히 개발 독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신자유 체제가 왔고 신자유 체제가 오면서 자본주의 어떤 야만을 규제하던 착한 규제들이 다 풀려져 버리면서 우리 사회가 야만을 넘어서 저는 어떤 짐승과 같은 인간과 어떤 짐승을 구분하는 것이 대략 6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이 다 짐승과 같은 것이 나타난 그런 야만적인 사회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선생님 아시겠지만 그 맹자에 보면은 양양하고 앞부분에 대화하면서 우리나라를 좀 이득 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맹자가 이득 있는 것보다는 인과 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번에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는 인이라든지 의가 없는 것 같다 얘기한 사건이 아니라 그 이득을 너무 원하는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그래서 생긴 사건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적폐라는 아주 멋있는 단어를 가르쳐줬어요, 문제한테. 근데 그녀 자신이 그 적폐에 포함되기도 하는데, 이 세월에서 나오는 적폐. 우리가 이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가 꿀 뽑아야 할 적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말씀대로 크게는 어떤 개발 독재가 만든 적폐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건 뭐 박정희시대 때부터 비롯된 것이고, 또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모방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천민자본주의 적폐들.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자본주의 자체가 모순이 많지만 우리의 자본주의는 상당히 그 서구의 합리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윤리라든지 어떤 기독교적 윤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라진 천민자본주의였던 것이 적폐들. 그 다음에 어떤 관료와 사회적 적폐들. 박해하는 대표되는 관료와 사회적 적폐들.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되어 온 모순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런 적폐들 자체가 극복되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그 가능성이 없다. 그럼 먼저는 어떤 돈과 효율성보다는 생명과 인간을 중시하는 그런 사회로 대전환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엔 부패 카르텔이 해체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 국가, 그 다음에 대형 교회, 보수 언론, 그 다음에 어영학자, 이들로 이루어진 부패 카르텔이 너무나 공공하고 그들이 상당히 강력한 먹이 사슬 관계에 있어요. 이 카르텔이 해체되지 않는 한 세월호 사고는 또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이 져야 된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정당성 자체가 없다고 봅니다. 하나는 선거 부정을 통해서 대통령이 됐을 뿐만 아니라 공약을 다 파기해버렸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취임식 전에 어떤 집회에서 그 두 가지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대통령 당선을 부정한다 그런 식의 발언을 했었는데, 거기에다 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는데, 세월호 참사가 만약에 예전과 같은 대통령이라면 그래도 빠져나갈 구멍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만기 침략을 하셨어요. 네. 모든 것을 다 일일이 체크를 하고 일일이 당신의 명령을 내리고, 또 그 밑에 있는 관료들은 전혀 그에 대해서 조언을 하거나 직언을 하거나 아니면 저항하지 못한 채 그것을 그대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책임의 정점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의 어떤 시대적 과제가 뭐냐. 그러면 저는 이제 정치 민주화는 이미 우리가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이룩을 했고 경제 민주화로 가야 되는데, 경제 민주화는커녕 다시 정치 민주화를 부정하는 선거 부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의 민주제의 어떤 모순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제 참여 민주제로 가야 된다. 참여 민주제라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에서 독점을 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참여 민주제로 가기는커녕 대의 민주제를 부정하는 선거 부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모든 책임을 지고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확히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자본주의가 무조건 막다기는 첫 번째 천민자본주의인데, 그 다음에 잘못 받아들여진 자본주의죠. 두 번째는 이제 부패 카르텔에서 그 이익만을 일삼는 그 잘못된 정치 체제, 그 다음에 언론, 그 다음에 또 잘못된 종교, 특히 개신교에서 정말 사품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수의 삶을 살지 않는 그런 목사들의 행태들, 그렇게 여러 가지 부패 카르텔. 그 다음 세 번째는 지도자의 문제. 지도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대선이 이제 또 이번에 제6차 6사 선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되는 문제들이 정말 뒤에 얘기하기도 하고, 그 얘기는 이제 모아서 뒤에서 얘기하기도 하고, 좀 이제 시야를 좁혀서 이번 교육감 선거라든지 이번 선거를, 어제 선거가 끝나는데 선생님께서는 전체적으로 교육감 선거뿐만 아니라 이 선거 판세를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세월호에 대한 분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다른 어떤 정권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분노가 상당히 컸었어요. 거기에다 더구나 그전에는 이것이 정권이 잘못했다 이 정도의 인식이었지만, 대중들 스스로가 만약에 이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을 하면은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아이가 죽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왜 그 분노가 이 거리에서 어떤 시위로 더, 그거는 좀 자기가 여러 가지
그 위험성이 있다고 치면 선거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첫째 책임은 저는 민주당에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제대로 된 야당이었다면 그 분노의 구심점이 돼서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라는 것은 나는 뭐 지금 새누리당 이중대란 말도 아까운 그 정도로 전락한 정당이기 때문에 야당도 각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보면 진보 정당들도 상당히 낮은 득표율을 갖다가 얻었습니다. 지금 진보가 괴멸이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저는 이것은 한국 사회는 아주 심각한 정치적 재현의 위기라고 봅니다. 우리가 우리 한국의 모순에 대해서 분노하는 대중들이 최소한 절반이 넘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적어도 30%의 진보의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천만의 노동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절반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같은 일을 하고도 절반 임금밖에 못 받고 언제든 해고당할 수 있습니다. 쌍차 하나만 예를 들어봅시다. 2646명이 회계 조작에 의해서 졸지에 하루아침에 정리해고가 됐습니다. 그 당연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저항했을 때 엄청난 폭력을 가했습니다. 물리적 폭력에서 재현의 폭력이기까지 엄청난 폭력을 가했고, 그들은 진짜 월남전 참전병사가 겪을 정도의 외상의 스트레스를 겪고, 그 외상의 스트레스와 경제위기, 희망의 사라짐에 대한 어떤 절망감, 이런 속에서 24명이나 자살하거나 죽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별로 응답을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쌍차 이제 민경 의장으로서 쌍차 전국순회 이제 투쟁을 갔었는데요. 그때 느낀 것은 곳곳이 쌍차라는 거예요. 그때 전주에서부터 이제 대전, 천안에서 온양까지 이제 왔는데 당진을 지나서 곳곳에 쌍차처럼 열악한 상태의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눈물을 갖다가 닦아줄 시스템 자체가 붕괴됐다는 것을 저는 그때 인식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노동자 모순이라든지 이런 한국 사회의 여러 모순들이 제대로 해결이 되려면 국회에 만약에 의석이 우리가 뭐 299석이라면 그 중에 최소한 30%의 노동자들의 의사들을 갖다 수렴할 수 있는 퍼센티지의 진보 정당의 의원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시다시피 지금 뭐 3%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치적 재현의 위기부터 극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참여민주제로 가야 되고 비례대표제가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선 저는 국회도 양원제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지역대표가 있고 지역대표 중에서 비례대표도 뽑아야 되지만 뭐 예를 들면 직능대표제에서 뭐 하원이 10,000명이라면 10,000명 중에 그 노동자 비율이 뭐 50%라면 5,000명이 이제 노동자들이 의원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떤 정치적 개혁도 돼야 되고 근본적으로 이제 사회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자들의 그 피눈물이 마를 날은 오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선생님 역시 전혀 다른 시각에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선거 보고 개인적인 책임으로 이렇게 돌리는 뭐 안철수하고 김한길이 광주에만 안 가고 인천하고 경주에서 이틀씩만 있었다면 이길 수 있었는데 이런 식의 그 비판이나 이런 식의 문제, 이동 교수님은 패러다임 자체를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적해 주셨듯이 민주당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진보당에 대한 지금 분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제, 비정규직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라든지 이런 양당제 같은 것이 체제가 변화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네 번째 질문인데요. 이제 점점 이렇게 질문을 좀 좁혀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질문은 이제 교육 체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현 대표에 대한 얘기를 조현 교육감에 대한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일단 현재 교육 체제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우리 이 관폐라는 얘기도 있고요. 교육의 고폐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 교육감 선거 방문하셨는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우선은 12명의 어떤 진보 교육감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교육개혁을 잘 한다면 할 수 있는 조건은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상당히 이중적인 어떤 그 딜레마 상황이기도 한다고 봅니다. 12명이 돼가고 교육개혁을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지만 반대로 12명의 한 명이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다음에서는 완전히 싹쓸이로 보수층한테도 줄 수도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지금의 교육감이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보고요.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대학 서열화 체제 파괴, 입시 철폐 이게 없으면은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다른 어떤 교육계획도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체제 개편, 대학 서열화 파괴하고 입시 철폐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이 뭐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교육단체에서 내세우듯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어떤 큰 방향성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감들이 연대해서 뭐 생명을 살리는 교육이라든지 유아를 공교육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일반고의 전성시대를 연다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공동으로 이제 추구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실현하는 어떤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어떤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또 대중에 대한 설득, 관료에 대한 어떤 설득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맞춰나가면서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이제 좀 이제는 이제 실제적인 지적을 하셨던 증언들이 여기 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조선일보 앞에 앉아 있어요. 조선일보 앞에 앉아 있는데, 조선일보에서 오늘 아침자 신문을 보니까 여당이나 야당의 승리가 아니라 정교조의 승리다 이렇게 나왔어요, 신문에. 근데 저는 정교조이기도 하지만 그 민교육의 승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많은 그 이번에 나오신 김석준 교수님이라든지 민교육 출신들이 많고 또 민교육 공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자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으로 같이 동료였고 공동의장이었던 조영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자 이번에 조영 교육감에게 바라는다. 이번에 두 가지만 먼저 짧게 질문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좀 한 4분 정도 듣고 싶은데요. 조영 교육감 이번에 선거활동하시고 그만 계속 도와주시는 거죠? 아닙니다. 이제 저는 제 할 일 연구실로. 하겠습니다. 예. 연구실과 이제 곧 예. 진보운동에 오케이, 예, 잠복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또 하나. 조영 교수님은 이번에 교육감 되시면 연임이 가능한 거예요? 몇 번? 3번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네. 볼 때는 이번 조희연 교육감 당선인께서는 네. 제가 볼 때는 한 12년의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박수 좀 쳐야 될 것 같은데요. 박수 쳐야 12년의 마스터 플랜. 우리 여러분들께서 다 함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년의 마스터 플랜. 자, 조희연 교육감에게 이제 지원을 하고요. 또 잘못될 때는 또 동지로서 또 비판도 하고 이런 입장인데요. 어떻게 10년을 좀 이끌어가 주셨습니까? 어떻게 도움생각을 갖고 계신지. 우선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이 교육개혁에 대해서 남다른 의지를 갖고 실천해 오신 분이고, 또 상당한 어떤 능력과 경륜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한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과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관료들을 갖다가 설득 내지는 어떤 그 사람들 끌어나가는 어떤 통솔력도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지금의 어떤 초발심의 생각들을 갖다가 꾸준히 밀고 나가시는 것도 잘 하셔야 되고, 지금 이제 12개 교육감의 어떤 연대체를 만든다고 한다면 사실상 뭐 누가 보더라도 서울 교육감이 그 깃발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12개 교육감들이 공동 전선을 형성해서 우리가 추구했던 어떤 진보 교육의 가치들이 실제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현실이 되도록 이끄는 어떤 선두주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학에 계신데요. 대학에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감께서도 이렇게 대학 문제도 관여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민교육 교수님이 앉아 계신데, 대학의 개혁에도 서울시 교육감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지요? 우선 초등급 교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대학 개혁 자체에 대해서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리고 지난 어떤 교육감들이 김상곤 교육감처럼 뛰어나신 분들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 교육부의 어떤 압박, 견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갈등 요인들을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교육감도 진보 교육감 12명이 연대를 하면 상당히 많은 걸 할 거라는 기대가 있지만, 어떤 정부 교육, 어떤 교육부와 어떤 그 교육부를 비롯한 이 기득권의 어떤 카르텔들의 어떤 압박이나 견제가 상당할 거라 봅니다. 그것을 효과적으로 잘 싸워 나가면서 그 진보 가치를 구현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급 교육에 한정된 수장들이기 때문에 그런 초등급 교육을 바꿔나가는 작업을 해야 되겠지만은, 대학 개혁 없이 초등급 교육의 근본적인 해결이 없다는 어떤
비전을 가지시고 대학 교육도 끊임없이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지난주 5월 30일 날 국민TV에서 이제 박원순, 조희연 초청 토론회를 제가 진행을 했어요. 그 사회를 보면서 이제 그때 이제 상명여대 상명대학교 역사학과 주진호 교수님께서 제가 그 낮에 상명대에 가서 강의했는데 꼭 친일 교과서 문제를 질문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진행을 하면서 친일 교과서 문제를 했는데 제가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조희연 교육감의 개혁과 더불어서 선생님께서 또 조언을 하시면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그날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을 때 친일 교과서를 어떻게 또 나올 텐데 다 맞게 근데 그 문제를 지적하는 교과서를 만들겠다. 고지 규제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오마이뉴스에도 크게 나오고 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그 개인적인 생각도 좋고 또는 정책적으로 마련된 친일 교과서의 문제점 이런 대책이라든지 그런 얘기도 좀 보셔도 좋겠습니다. 흔히 말하듯이 이제 역사라는 것이 우리가 과거의 지혜를 통해서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잘못 배우면 현재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올바른 미래를 형성하지도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친일 교과서 우리의 과거에 대한 왜곡일 뿐만 아니라 현재 친일파들이 한국 사회 모순의 상당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현재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린 친일 그 기득권 세력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계승하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계승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 모습을 갖다 파쇄시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저항, 그거에 대한 올바른 분석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고 우리 민족의 장래가 어떤 공동체로 나가야 된다고 하고 어떤 민족 공동체로 나가야 된다고 할 때 그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해서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친일 교과서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것이 뭐 팩트 기반을 해야 되지만 이제 사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사관에 대한 해석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열린 지평으로 이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동아시아 어떤 공통의 교과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어떤 시민교육으로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아주 좀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친일 교과서 문제를 갖다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조희연 교수님은 그 대안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2의 교재를 만들어서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교수님께서 열린 마음으로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동아시아의 공동 교과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중국과 일본을 포함해서. 예. 자,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교육권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다시 또 확산해서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제6차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근데 그 보시고 이제는 이제 남은 2년간의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대선까지. 이제 교육을 넘어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좀 모셔듣고 싶습니다. 우선은 진보가 성찰을 하고 좀 연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과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진보의 잘못이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진짜 진보가 진보의 길을 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동자의 피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진보 정당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어떤 종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떠나서 연대할 수 있는 것들이 모색되지 않으면 계속 노동자들의 피눈물은 마를 길이 없고 계속 이런 모순들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어떤 더 나은 방향으로 진전되는 건 없이 퇴행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이렇게 오늘 이렇게 교수님들이 나와주셨는데요. 이런 이제 학생들도 나와서 이렇게 길에서 세월호 참사 문제라든지 이 사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대화하고 계시고 교수님 우리 대학사회 또 연구자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참여를 하실지. 이번에 제가 놀랐던 것이 초기에 4%의 지지율부터 시작을 했는데 깜짝 놀랐던 것이 그 방송 3사에서 초기에 나왔을 때 20대가 거의 조현심 후보를 몰라서 거의 박원순 씨는 60%를 지지하는데 조희연 교수는 8% 지지하고 뭐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생들에게 또한 연구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를 좀 이렇게 나눠서 좀 한번
그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 또 연구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 그 두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학생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선 문자 세대와 영상 세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 1학년 때 우리 세대가 읽었던 책들을 대학 4학년한테 내줘도 걔네들이 좀 어렵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자 세대와 달리 영상 세대들은 개념적 사회에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개념적 사회로 할 수 있는 훈련들, 뭐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지금 대학생 세대들은 우리하고 다른 것이 어떤 고통에 대한 체험이 상당히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다 비정규직으로 하더라도 자기 애가 하나나 둘 뿐이 없기 때문에 되게 왕자님이나 공주님으로 키워요. 그러니까 전부 다 상당히 자기가 유복한 생활을 해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약자나 고통받는 거에 대한 그 자기 고통부터 우러나오는 어떤 공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통에 대한 공감 체험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사회적 약자와 연대를 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야 되고 그런 문자적인 어떤 개념적 사회를 통해서 어떤 진리를 갖다 터득하고 그 다음에 그 진리를 갖다가 실제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기가 발을 디디는 현실에서 종합할 수 있는 그런 모색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인들은 지금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논문 쓰느라고 공부 못한다고. 지금 그래서 어떤 학진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에 논문, 승진 이런 거에만 연봉이라든지 이런 것만 너무 매달려서 진정한 진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교수들이 지금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상한 어떤 그 팩트, 진리에서 좀 거리가 많은 팩트라든지 어떤 사건, 것에 관련된 어떤 연구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 가설과 그 검증 작업 이런 것들에만 몰두해 있는 것이 아닌가. 때문에 저는 대학이라는 것 자체가 진리의 뭐 실천 노량이라고 하고 또 지식인이라는 것이 사회 실천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합되지 않았을 때 어떤 지식인의 어떤 허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렬히 이제 비판해야 되고 시대의 아픔에 대해서 이 시대의 진리가 뭔가신가 자기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의 모순이 뭐라고 생각하면 그에 대해서 어떤 침묵하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한마디 못한다면은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체들은 다른 어떤 인간을 제외한 다른 생명체들은 진화하는데 몇 억 년이 걸립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게 5,000년 내지 10,000년 만에 이렇게 다른 생명체가 수십억 년에 이룩한 문화적 진화를 이룩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인간을 제외한 다른 생명체들은 획득 현실이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떤 지혜를 갖다 터득하고 그 터득한 지혜를 기억해서 전승하는 것 이런 문화적인 획득 현실 문화 유전자에 의한 획득 현실이랄지 이것은 바로 유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대학이라는 것이 어떤 단순히 상아탑의 어떤 진리를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획득 현실의 어떤 유전을 통해서 사회 진화를 갖다가 제대로 이루려면 당시 그 획득 현실은 뭐예요? 자연과 어떤 적응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발을 디디는 이 현실의 모순이 뭔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염이 가득한 미세먼지가 가득한 서울에서 내가 어느 정도 폐가 좀 견딜 수 있게 바뀌는 것처럼 이 시대 모순에 대해서 우리가 인류가 좀 더 나아질 수 있고 건전한 사회로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 지혜를 터득하는 것이 저는 문화적 획득 현실이라고 보고 그렇다면 그 시대의 어떤 진리라는 것은 그 시대의 현실 그 모순 속에 던져진 사람들의 연구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앙드레 말로가 보다 삶을 강렬하게 하려면 당신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행동에 끌어넣어야 된다. 이 말로 말을 맺고 싶습니다. 네. 아니 더 듣고 싶은데 본인이 이제 내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더 질문하셔도 돼요. 예. 우리 여기 이제 스님도 앉아 계시고 몇 분 계십니다. 우리 어르신도 할아버지도 앉아 계시고 시민들이 좀 앉아 계시는 참 좋은데요. 우리 이제 이동규 스님 얘기는 전혀 안 모셔드릴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한겨레 신문하고 경향신문 칼럼을 많이 쓰셨어요. 검색해서 보시면 나오고 그다음에 또 특히 또 불교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활동을 해오셨고 그래서 이제 불교 평론이라는 잡지에 걔가 이제 편집위원으로도 오래 계셨고 그랬는데
교수님이 이동훈 교수님은 저도 이제 같이 있었지만 큰 출판사에서 교수님 책을 내고 싶어서 사장님이 제발 좀 글만 좀 정리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교수님은 이제 핵심이라면 화진기호학이라고 원어 사상에서 나온 화진기호학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할 것 같은데요. 이 시대에 원어 사상이 필요하다면은 어떻게 이 통일의 문제라든지 이 많은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그런 화진기호학, 원어 스님의 사상으로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좀 모셔 듣고 싶습니다. 쉽게 좀 말씀해 주시면 배우면서 듣겠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두 사람이 지금 막 싸웁니다. 근데 어떤 중년의 여성이 나타나서 이놈들 다 내 뱃속에서는 이복 형제다. 그러면 두 사람이 싸움을 멈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이 서로가 상호작용하고 연기된 것을 알게 되면 자기가 자기의 욕망을 자발적으로 절제를 하고 상대방과 이제 공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연기라는 것은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삼라만상이 다 서로 어우러져 있고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지금 우리로 비잉이란 관점에서 인간 존재를 바라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입으로는 상당히 많은 이산화탄소가 뿜어져 나오고 있고, 지금 잘 보이지 않지만 여기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이 미생물 가운데 현기성 박테리아는 상당히 늘어날 것이고, 현기성 박테리아 늘어날 것이고, 호기성 박테리아는 완전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기가 변하고, 이 변해진 공기가 동시에 김 선생하고 내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공기가 들어가서 나의 몸을 변하게 하고, 변해진 몸이 또 다른 공기를 토해내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비잉이 아니라 인터비커밍이라는 거죠. 서로가 찰나의 순간에 서로가 영향을 주고 서로를 갖다 만들어가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사이에 있는 존재. 네, 그렇게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또 하나는 이제 왜 20세기에 가장 인류가 이성과 어떤 상식을 가장 많이 증대된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아우슈비츠 대학살부터 시작해서 루안다 대학살까지 끊임없이 대학살이 일어나고 폭력이 난무하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어떤 생각 없음, 아이만을 보고 순진한 이웃집 아저씨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 없음 상태에 빠졌을 때는 충분히 그런 폭력을 저지를 수 있다고 봤고, 또 스탠리 밀그램 실험을 통해서 권위에 대해서 복종할 경우 인간이 폭력을 저지를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어떤 동일성의 패러다임 때문이다. 난징 대학살 때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아기를 꺼내서 그 살아있는 꿈틀거린 아기를 불구덩이에 던지는 장면이 난징 대학살 기념관의 동영상으로 남아있다 그럽니다. 그럼 그것만 봤을 땐 우리가 악마죠. 근데 그 간동군도 우리와 똑같이 강아지가 죽었을 때 엉엉 울던 순진한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그렇게 변했던 것은 일본이 이런 동일성의 패러다임을 갖고 타자, 조선, 중국 이렇게 했을 때는 타자에 대해서 배제와 폭력을 가하면서 자기 동일성을 강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역 화쟁을 저는 한 8가지 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눈부처라고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데, 이제 김 선생님이 저를 마주보면 제 눈 속에서 이제 김 선생님의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그게 이제 아이콘 자체가 부처 형상이라서 눈부처라 그랬는데, 실제로는 그게 굉장히 가까이 다가가서 보지 않으면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과 공존하려면, 상생하려면 그것이 상대방의 눈동자의 나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난 것이죠. 눈부처를 보는 순간 상대방을 살해하려 간 사람들도 함부로 죽일 마음을 갖지 않게 된다고 봅니다. 근데 블레즈라는 사람이 어떤 동일성의 패러다임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차이의 패러다임을 가야 된다고 얘기했고, 개념적 차이는 항상 동일성으로 환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이 그 자체로 가야 된다. 그런데 그 차이 그 자체는 감성에 의해서만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차이와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그것을 제가 번박하게 이제 하나의 삼류 소설로 비유를 하면, 삼류 소설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누이가 제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독일 간호사로 간 거죠. 그랬다가 이제는
그 월급을 갖다 보내줘서 그 월급으로 제가 대학을 다녔었는데 어느 날 누이가 죽었다는 전보가 온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실을 이제 조사해 보니까 누이가 이제 독일 의사한테 성폭행을 당해갖고 자살했던 것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독일 의사가 원수겠죠. 그래서 전 독일 의사를 원수로 생각했고 단순히 고유명사 독일 의사뿐만 아니라 어떤 보통 명사 독일 의사가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저는 뭐 대학을 중퇴하고 조그만 이제 중소기업을 운영하게 된 거죠. 근데 저는 독일 의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100명을 고용하겠다면 50명을 이주노동자로 고용을 하고 그들을 내 형제나 자식처럼 다루었던 거죠. 그래서 그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뭐 토요일 날엔 축구도 하고 노래방도 가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를 이제 사장님이라 안 부르고 형이나 이제 그 오라버니라고 불렀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제 아들이 저한테 와서 아빠야말로 아빠가 가장 증오하는 독일 의사다 그랬어요. 왜 그랬겠어요? 어느 날 제 아들이 흑인 여성 노동자를 데려와서 결혼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저는 내가 아무리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관용을 베푼다고 하더라도 내 손자가 흑인인 것까지는 나는 좀 용납이 안 된다. 그것까지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 말을 하고 집을 나가버린 거죠. 근데 그 아들의 말 속에서 제가 밤새워서 내 아내 독일 의사를 보고 엉엉 울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전화해서 그 흑인 여성 노동자와 아들에게 소통을 하면서 흑인 여성 노동자와 흑인 여성 노동자 안에 있는 내 누이, 나와 내 안에 독일 의사, 이 네 자아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 바로 눈부처 차이라는 것이고 그 눈부처 차이라는 것은 이제 감성에 의해서 도달하는 것 때문에 더 이상은 동일성을 만들고 동일성을 만들어서 타자를 배제하고 폭력을 가하지 않고 타자와 공존하고 상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식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주어질 때 이 사회가 진정으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아주 눈부쳐 보이는 이제 근데 사실은 눈부쳐 이렇게 검색하면은 이동 교수님 이름하고 눈부쳐라는 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혹시 시청자 중에서 눈부쳐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은 눈부쳐 이렇게 이동 이렇게 치시면은 많은 신문 칼럼과 논문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대답을 이제 못하신 얘기를 이제 들으려고 하는데 생각하실 동안 제가 아까 처음에 읽어드렸던 푸른 하늘을 그 부분에서 핵심되는 걸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기서 보면 노고지리가 자유로웠다고 불화하던 어떤 시인의 말을 수정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노고지리는 이제 종달새죠. 종달새 한 마리가 날기 위해서 정말 어릴 때부터 먹힐 수도 있는데 그 연습하고 파닥파닥거리고 날개짓을 해가지고 날기까지 엄청나게 피해 경험을 하는 거죠. 살쾡이가 와서 물어뜯기도 하고 그래서 혁명이라는 것은 정말 피해 냄새 단독자 한 명 한 명이 정말로 노력해야 되고 한 번에 선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선거하고 매일 파닥파닥 날개짓을 할 때 모두 한 명 한 명이 날개짓을 할 때 이 나라가 민주주국이 되는 것 같고 그것이 김수영이 말했던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독한 사람들의 이렇게 연합으로 이렇게 같이 마음을 모으고 그럴 때 민주사회가 좀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동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모셔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하지 못한 혹시 꼭 이 얘기는 오늘 이 6월 5일 이 시점에서 꼭 남기고 싶다 하신 말씀 있으면 모셔드리겠습니다. 뭐 세월호 참사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성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 면에서 알려준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저도 뭐 지식으로서 좀 더 그 세월호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하고 개혁하고 그러지 못한 것, 또 아이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가르치지 못한 것 이런 것부터 이제 성찰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여러 모순들이 응축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모순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고쳐나가지 않으면 제2의 세월호는 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제1의 세월호는 남의 일이 아니라 내일 내 자식의 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인식을 갖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성찰할 것이 무엇인지 또 내 아이가 더 생명을 살리고 타자와 공존할 수 있는 삶과 교육 아니면 시스템이 무엇인지 사회는 무엇인지 이것들을 생각해내고 또 그런 생각이 있다면은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실천해 나가는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때 우리가 좀 더 그
나아진 사회에서 아이들이 밝게 웃으면서 뛰어놀 수 있고 또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늘도 너무 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 내일도 또 계속 이어지죠? 내일은 어떤 또 인터뷰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수님하고 제가 네네. 내일도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오랫동안 한 2달 동안 계셨나요? 조영 네, 캠프에서 3월 2일부터 3월 2일 날 시작해서 3월 2일부터 네, 3달 있었습니다. 3월 1일부터 3달 동안 조윤 서울시 교육감 선거 캠프에서 상임 선거위원장으로 또 헌신하시고 또 지금까지 또 민주와 전국민주화 교수연구회 전 의장으로 활동해 주셨던 한양대학교 이동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수로 웃음 깊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도 계속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페이가에는